캐나다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그 고요한 호숫가, 단풍잎, 그리고 늘 평화롭고 안정적인 나라, 뭐 그런 모습일 겁니다.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다르지 않고 내일도 오늘 같을 것 같은 그런 곳이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요, 그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 경제는 그야말로 거친 폭풍우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맞아요. 그 평온한 수면 아래에서 아주 거센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거죠.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체력을 보여주는 성장률은 곤두박질 치고 있고요. 실업률은 팬데믹 같은 특수한 상황을 빼면 거의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꽁꽁 얼어붙었고요. 곳곳에서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평화로워 보였던 나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배후에 있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의 그림자부터 그 안에서 고통받는 캐나다인들의 복잡한 속마음까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좋습니다. 우선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 이른바 바이탈 사인부터 한번 짚어보죠. 이 숫자를 보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체감되실 겁니다. 경제의 바이탈 사인요? 성장률하고 실업률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 두 가지가 모두 최악이라고요? 네. 먼저 성장률을 보면 보통 한 나라가 가진 기본적인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캐나다는 그게 1% 중반 정도로 평가받는데 2025년 실질 성장률 전망치가 1.2%입니다. 1.2%요? 네. 그리고 2026년은 더 떨어져서 1.1%에 불과해요. 이건 2년 연속으로 국가의 잠재력에 한참 못 미치는 거의 기어가는 수준의 성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잠재 성장률보다도 낮다는 건 그냥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국가 경제가 가진 힘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실업률은 상황이 더 안 좋다고요? 훨씬 심각하죠. 실업률이 지금 7%에 육박하고 있는데 2025년 10월에 이미 6.9%를 찍었습니다. 와... 이건 거의 10년 만의 최고치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단순히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많다는 수준을 넘어서요. 아예 일자리 자체가 증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증발한다고요? 네. 2025년 1월 이후로 새로 생긴 일자리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공식 발표가 나올 정도니까요. 잠깐만요. 새로 생긴 일자리가 거의 없다니요.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럼 기존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야 하는 건가요? 구직 시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금 일자리 하나를 두고 구직자 3명이 달려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직장을 잃으면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요. 예전에는 평균 18주 정도였거든요. 네. 지금은 22주까지 늘어났어요. 꼬박 한 달이 더 길어진 거죠. 실직이 곧 장기적인 생활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성장도 멈추고 일자리도 사라지고. 보통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부동산 시장이잖아요. 집값이 좀 떨어져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캐나다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요. 바로 그 지점이 캐나다 경제의 어떤 기이한 역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밴쿠버나 토론토 같은 핵심 도시들의 집값은 코로나 때 폭등했던 그 가격에서 거의 내려오질 않고 있어요. 가격은 그대로인데? 네, 가격표는 그대로인데 시장에서 거래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유령 시장이 된 거죠. 가격은 높은데 아무도 사지도 팔지도 않는다. 정말 이상하네요. 구체적으로 거래가 얼마나 줄어든 건가요? 토론토의 2025년 주택 매매 건수가 6만 건에 그쳤는데요. 6만 건이요? 이게 2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밴쿠버는 20년 만에 최저치고요. 말 그대로 거래 절벽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팔려는 사람도 없고 사려는 사람도 없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집값이 비싸서 못 사는 건 이해가 가는데 팔려는 사람까지 없다는 건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두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집값이 너무 높으니까 신규 구매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엄두를 못 내는 거고요. 둘째가 더 결정적인데 바로 금리 락인 효과 때문입니다. 금리 락인 효과요? 그게 뭔가요? 네, 지금 집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깝건 시절에 대출을 받았거든요. 한 1, 2%대 초저금리로요.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면 6에서 7%에 달하는 거의 살인적인 금리로 새로 대출을 받아야 해요. 와. 매달 내야 할 이자가 서너 배씩 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진 집의 자산 가치는 높지만 그걸 팔고 움직이는 순간
엄청난 이자 폭탄을 맞게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 꼼짝없이 갇혀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마치 황금으로 만든 새 장에 갇힌 것과 같아요. 자산은 많지만 현금 흐름은 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 자발적 감금 상태가 시장의 매물 자체를 없애버렸고 캐나다 내수 경제 전체를 마비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난국이 하루아침에 생겨나진 않았을 텐데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결국 그 거대한 이웃나라 미국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거겠죠? 모든 길은 결국 미국으로 통하죠. 가장 결정적인 직격탄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작된 관세 정책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유지되던 북미 자유무역 협정, USMCA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캐나다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때리기 시작했죠. 수출의 7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는 캐나다로서는 그야말로 날벼락이었겠네요. 네, 수출과 투자가 동시에 얼어붙으면서 제조업 기반이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미국이 캐나다를 때리는 일방적인 구도가 아니었다고요. 여기에 중국이라는 변수가 끼어들면서 훨씬 더 복잡한 게임이 됐다고 듣습니다. 특히 알루미늄을 둘러싼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사태의 핵심입니다. 캐나다는 세계적인 알루미늄 생산국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중국산 알루미늄을 엄청나게 수입해왔습니다. 자기네 나라에서도 만드는데 굳이 중국산을 수입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네요. 일종의 교묘한 차익거래였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니까 중국이 그 관세를 피할 우회로로 캐나다를 이용한 겁니다. 아하. 캐나다는 값싼 중국산 알루미늄을 수입해서 자국 내수 시장에 풀고요. 정작 자기들이 생산한 알루미늄에는 캐나다산 라벨을 뜩 붙여서 USMCA 혜택을 받으면서 미국에 비싸게 수출한 거죠. 와. 그 중간에서 막대한 차익을 챙겼고요. 거리 무역계의 탑자 수준인데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꽤 짭짤한 재미를 본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영원할 리 없었습니다. 미국이 이 꼼수를 눈치채고 결국 캐나다산 알루미늄에도 관세를 부과하면서 그 통로가 막혀버렸습니다. 아, 결국에 막혔군요. 네. 근데 설상가상으로 캐나다가 미국의 대중국 압박 기조에 동참해서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하자 이번엔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결국 양쪽에서 다 얻어맞는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거군요. 중국의 보복은 어떤 형태로 나타났나요? 캐나다의 주력 수출품인 농산물 시장을 정조준했습니다. 특히 노바스코샤주의 랍스터나 서스케초원주의 농산물처럼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지역들이 직격판을 맞았어요. 2025년 3분기 이 지역들의 대중국 농수산물 수출액이 전년 대비 64%나 급감했습니다. 64%요? 네, 이건 그냥 타격이 아니라 지역 산업이 붕괴되는 수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에게 양쪽 뺨을 동시에 맞은 격이네요. 이런 엄청난 외부 충격이 캐나다 내부 사회에는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켰나요? 그야말로 최악의 도미노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외부 충격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구직난이 심각해지니까 당연히 우리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죠. 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결국 캐나다 정부는 이민자와 유학생 쿼터를 대폭 줄이는 정책을 내놓게 됩니다. 일자리가 없으니 일단 외부 인력부터 줄이자는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해법을 선택한 거네요. 하지만 이런 정책이 늘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곤 하죠. 네, 이번에도 정확히 그랬습니다. 이 정책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어요. 캐나다 경제의 주요한 축이었던 이민자와 유학생이 줄어들자 주택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가 급감하면서 이미 얼어붙어 있던 부동산 시장을 아예 빙하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대학 재정이었죠. 맞네요. 유학생들이 내는 비싼 등록금이 대학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했을 테니까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2018년에 9만 명에 육박하던 중국인 유학생 수가 2023년에는 2만 9천 명 수준으로 말 그대로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3분의 1 토막이요? 네. 엄청난 재정 압박에 시달리게 된 대학들은 부족한 수입을 메우기 위해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자국민 학생들의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기 시작한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악순환이네요. 외부의 지정학적 갈등이 캐나다의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고 그 최종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캐나다의 평범한 가정과 청년들에게 전가되는 구조군요. 국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이나 불안감은 엄청나겠어요. 맞습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앞으로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응답이 60%를 넘었는데 이게 관련 조사를 시작한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요? 네, 특히 미국에 대한 감점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를 망친 주범이라는 반미 감정이 들끓면서도 다른 한편으로서는 그래도 이 문제를 풀 열쇠를 준 건 결국 미국이라며 트럼프와의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원망하면서도 의지해야만 하는 그야말로 애증의 딜레마에 빠진 거군요. 정말 사면초가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인데 이 위기에서 벗어날 출구는 있는 걸까요? 캐나다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캐나다 중앙은행은 2027년부터는 경제가 다시 잠재 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근거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환경 속에서 여전히 USMCA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 미국 시장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캐나다가 결국은 다시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위기의 원인이었던 미국과의 관계가 역설적으로 회복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하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나 안정성이 과거처럼 쉽게 회복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기회에 다른 활로에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높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와 산업계가 미국과 중국 외에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이요? 어떤 점에서 캐나다와 한국이 서로에게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두 나라의 필요가 뭐랄까 퍼즐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캐나다는 리튬, 니켈, 코볼트 같은 2차 전지 핵심 광물과 천연가스, LNG를 안정적으로 팔 새로운 시장이 절실하거든요. 반대로 한국은 어떤가요? 바로 그 자원들의 공급망을 특정 국가,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에서 벗어나 다변화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죠. 자원부국과 기술 제조 강국의 만남, 그야말로 이상적인 조합이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캐나다는 이번 사태를 겪으며 취약한 제조업 기반을 키워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특히 방위산업 같은 분야에서요. 이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파트너가 될 수 있죠.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이런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양국은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에 대한 양해각서, MOU를 맺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나 포스코 같은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이미 캐나다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두 나라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면서 새로운 활로를 함께 모색하는 그림이 그려지는군요. 네. 고요한 호수 같았던 나라 캐나다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이 일으킨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생존을 위한 거친 항해에 나선 셈인데요. 그 과정에서 어쩌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국이라는 새로운 항로를 발견했을지도 모르는 거죠. 위기가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준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캐나다라는 한 나라의 경제 위기를 넘어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두 강대국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세상 속에서 캐나다나 우리처럼 그 사이에 낀 중간자적 위치의 국가들은 어떻게 생존하고 또 번영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더 이상 어느 한쪽에 줄을 서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서로 비슷한 처지에 모인 국가들끼리 새로운 연대와 협력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 거기에 미래를 위한 열쇠가 숨어 있을 수 있겠죠. 캐나다와 한국의 만남이 바로 그 중요한 실험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요.